분으로 연주를 해주셨는데 어느 곡인지 한 선생님 말고 나중에 강의하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네. 오늘 신분다학센터의 예술학교 첫 강곡 피아니스트 송가은의 예술여행 이제 4강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보는 바로크 시대 2강 때는 고전주의, 고전시대 그리고 3강에서 낭만 그리고 4강에서 인상주의 시대를 같이 음악과 미술을 같이 융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여행으로 인도하실 건데요. 우리 송가은 선생은 천안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오늘 같은 이렇게 눈 내리고 추운 날 우리를 위해서 대전에서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강사가 제일 세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올 때 눈이 안 왔어요. 그런가요? 집에 가는 길에 혼자 납니다. 아주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4번을 잘 귀담아 듣고 특히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음악은 직접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해줄 겁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시 10분인데 9시 반 전후로 해서 9시 반이요? 앵콜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 소개는 저희가 홍보 자료를 통해서 프로필을 쭉 드렸는데 그거 한번 좀 보시고 강의하시면서 프로필과 관련해서도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송가은입니다. 바로 그 오전 낭만 인상주의를 4시간에 근데 가능한 건가? 이게 너무 사실 광범위하고 게다가 미술만도 아니고 음악만도 아니고 두 개를 합쳐서 사실 바흐만 해도 1년 동안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엑기스를 뽑아서 지루할 시간이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모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어쨌거나 이 간략하게 이 시대별로 훑다 보면 그 개요나 간략한 흐름을 알게 되면서 조금 예술의 맛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예술 사학자도 아니고 미술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만두를 구워서 드리면 집에 가서 구워 먹을 수도 쪄 먹을 수도 만두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만두 먹었더니 맛있네? 미슐랭에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오늘 톡 쏘는 바로크의 맛 이제 시식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별로 음악가 3명 그리고 미술가 3명 정도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바로크를 생각하면 일단 가장 큰 키워드는 절대 왕정과 그리고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우리 루이 14세, 벨사유 이런 거 생각하면 와 진짜 휘황찬란하고 여기도 금금금 저기도 금금금 막 거기다 거울까지 막 비춰서 더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신교와 불교 간의 그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카톨릭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신교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더 붙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림이 그곳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음악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때는 이제 또 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크 시대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크 아까도 봤을 때처럼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시대를 구별하는 그 단어들을 봤을 때 비하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고딕은 이 고트족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은 건물들이 진짜 고트족들 고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 폄하하는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매너리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잘 나갔던 다빈치, 미켈란젤로 너무 멋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모방하고 과장하고 하니까 매너리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예술의 그것은 고대 그리스였던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의 그것들을 넘어서서 너무 과장됐어. 너무 바로크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크라는 용어가 사실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용어의 뜻은 지금 진주가 원래 동그란데 찌그러진 진주라는 포르투갈어에서 시작된 게 바로크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에 이제 폄하하는 뭐 진짜 타락했다 이렇게 그런 용어로 썼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거는 바로 그 시대의 예술들이야 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가 음악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그 시대의 이 음악들 보면은 악기들이 지금 악기들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왼쪽부터 혹시 아는 악기가 있을까요? 첼로 비슷하지만 비올라 다감바고요. 첼로는 이제 이 시대 때 약간 바로크 시대의 최신 악기가 첼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비올라 다감바, 그 다음에 챈발로, 그리고 저기 이제 노래하시는 분, 저기 이제 바이올린, 지금 바이올린 있죠? 그리고 이제 류트, 이런 악기들이 구성된 것이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음악가들을 보면 이제 제가 또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3명을 이제 추려 보았어요. 그래서 왼쪽은 다 알겠죠? 여기 써놨잖아요, 그렇죠? 비발디, 바흐, 핸델, 이 3명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은 재미난 게 있어요. 바흐랑 핸델은 동갑내기 친구예요. 1685년에 태어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도메니코 스칼라티도 1685년생이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작곡가들이 이 168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바흐가 죽은 1750년에 이제 바로크가 끝났다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발디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저 오른쪽에는 이제 비발디의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그쵸? 사계 악보가 처음에는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12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곳에서 앞에 4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표제를 담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시대 때 또 이제 바로크 음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협주곡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비발디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들 입을 꾹 닫고 계시네요. 네, 비발디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제 이탈리아어로 경쟁하다라는 뜻이 콘체르타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콘체르타레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딱 콘체르토 뭔지 아시죠? 피아노 콘체르토, 바이올린 콘체르토 이런 걸 생각하면 피아노 한 대랑 이게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 두 개가 막 지지 않으려고 이게 콘체르타레가 이제 경쟁하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 협주곡이라는 협주곡이라는 그 개념이 이 바로크 시대 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비발디였어요. 비발디는 지금 머리 색깔이 보이시나요? 비발디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비발디 아빠가 되게 특이하게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35살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그 전까지 비발디 아빠가 뭐 한 사람이었냐면 이발사 조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베네치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으러 이제 가면은 이제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악기를 이렇게 쫙 지르를 해놨대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이제 막 할 줄 아는 악기들을 막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수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연주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발디 아빠가 바이올리니스트가 35살에 뒤늦게 됐고 비발디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쳤는데 비발디는 칠사공이로 태어나가지고 되게 몸이 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허약했어요. 근데 이제 비발디가 17살 때 사제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사제로 들어가면 그냥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몸이 약하니까 10년을 집에서 출퇴근 등원 하면서 이제 10년 동안 수도원을 다니다가 10년 만에 사제가 되었어요. 근데 사제가 됐는데도 이제 몸이 너무 약한데 어디가 특별히 약했냐면 천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당 혹시 다니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사를 집전할 때 이제 이렇게 성구 낭송조로 계속 성구를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숨이 차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얘는 미사를 직접 못하겠네. 그러니까 너는 바이올린을 음악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베네치아에서 되게 유명한 피에타 고아원이라는 음악 학교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시대가 좀 문란해가지고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고아들을 모아서 음악 교육을 시키는 피에타 고아원 음악 학교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하는 연주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유럽에서 유명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베네치아 가면 꼭 피에타 음악 들으러 가자 할 만큼 이제 귀족들이 오면 항상 이 연주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발디가 여기에서 바이올린 선생님이 됐고 또 나중에 합주자까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발디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미사를 직접 안 하는 대신에 음악을 계속 모테트를 작곡을 한다든지 성가의 그 미사에 필요한 성가 모테트나 오라토리오, 오페라 또 이 오페라가 이 시대 때 또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주곡 누구보다도 유명한 그 사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콘체르타레가 탄생하게 된 그 악기 구성을 살펴보면 이때는 콘체르토 그로소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스몰 그룹, 솔로 악기들, 여기는 바이올린 2대. 그 다음에 이쪽에 항상 이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것은 여기 바소 콘티누오라고 하는 이 챔발로나 합시코드가 이제 통주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많은 악기들 그룹이 있는 리피에노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음악을 하는 거죠. 얘기만 들으니까 좀 궁금하죠? 사운드가 어떨지. 그럼 감상을 해볼까요, 한번? 그래도 한번 들으면서. 이거 안 넘어갔는데요? 화면이? 한번 이제 비발디 사계 중에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을 감상해 볼게요. 방금 우리가 봤던 구성이 그대로 있죠. 가운데에 츤발로, 합시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악기들이랑 이제 스몰 악기랑 이런 악기들 구성이 서로 경쟁하면서 내는 사운드를 설명을 듣고 들어보면 약간 소리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네, 이제 좀 그림이 눈에 들어오시죠? 사운드도 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 비발디라는 사람은 계속 약간 아까 빨간 머리라고 해가지고 좀 빨간 머리 신부님이라고 약간 놀림을 많이 받았고 미사를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음악에는 엄청 열정적이었는데 계속 이제 나중에 오페라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왕이나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러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애가 있질 않아. 그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성당에서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오페라 후원을 받으려고 빈에 이제 가가지고 그 왕에게 후원을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객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발디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비발디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콘체르토 그로소. 그래서 아까 그 사계를 봤을 때 악기 구성이나 그런 사운드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흐의 이 레벤쿤스트 운트 콘스페르테라는 이 바흐의 세계 그리고 예술 그리고 바흐의 작품이라는 이 호르텔이라는 굉장히 음악 사학자가 이 바흐의 이 음악과 생애를 집대성한 책이에요.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판본이에요. 바흐가 굉장히 바흐가 누구 때문에 좀 유명해졌다 알고 계십니까? 바흐가 이제 바흐 사후에 사실 굉장히 묻혀졌어요. 왜냐면은 이 바흐가 주로 종교 음악들을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듣는 음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흐는 진짜 일생을 열심히 했지만 묻혀졌어요. 하지만 바흐에 대해서 음악인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멘델스존이었어요. 멘델스존이 바흐 사후 100년 후에 이제 이 바흐가 만들었던 마테스나 곡을 바흐가 이제 근무했었던 성 라이프치히에 있는 세토마스에서 마테스나 곡을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흐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면서 다시 바흐가 부활하고 또 교회 음악을 사람들이 감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바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흐의 키워드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흐의 키워드는 장인 정신 그리고 독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흐의 삶을 끌고 갔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흐가 고향이 아이센하흐예요. 아이센하흐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바흐네 집안은 4대째 음악 집안. 바흐의 뭐 할아버지도 음악인, 옆에 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두세 명 빼고는 전부 다 4대에 다 음악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의 음악장, 뭐 교회의 음악장, 교회 뭐 성가대, 교회 바이올리니스트, 오르가니스트 뭐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흐네 집안이 그렇게 모이면 일단 노래 코랄로 시작하고 또 유행가도 같이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장인 정신과 소박한 마음을 갖고 음악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큰 욕심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흐에서 바흐가 출생을 했는데 10살도 되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흐가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도프로 이제 가게 돼요. 올도프의 그 형이 오르가니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바흐가 형한테 이제 지내면서 형한테 오르간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바흐한테 이제 오르간 조금씩 가르쳐 주는데 바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레도레만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도레도레 따위 금방 딱 해줘요. 더 어려운 거. 이렇게 계속 하니까 형이 이제 엄마 아빠 같았으면 그래 내 새끼 잘한다 막 이러면서 더 어려운 걸 계속 줬을 텐데 형이 거기까지 오늘은 도레도레밖에 가르쳐줄 수 없어. 내일 미파미파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너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당시 이제 오르간으로 굉장히 유명한 막 너무 명품 악보들을 형이 자기만 갖고 자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고 싶은데 막 북스테 후대 막 이런 악보들을 그때는 악보집이 아니고 이런 데다 이렇게 써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 창고에 이렇게 철차 같은 데다가 하고 딱 잠궈 놓으니까 이 바흐가 가가지고 걔를 이렇게 손이 어려서 조그마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걸 이렇게 빼서
밤마다 이제 그걸 막 옮겨 적고 자기가 혼자 막 치고 한 거예요. 형한테 들켰어요. 형이 진짜 엄마 아빠 같으면 내 새끼 잘한다. 더 좋은 후대 선생님께 너를 보내봐. 이럴 텐데 형이 발견하자마자 이 새끼가 이래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진짜 다시는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흐가 어디로 가냐면 린넨베르크로 가요. 이제 거기에서 성 미카엘 합창단이라는 성가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 파리 소년 합창단처럼 이렇게 미성을 가진 아이들이 성가대에서 이제 거기서 성가대에서도 먹고 자고 기숙사 숙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년 합창단을 한 거예요. 바흐가 목소리 너무 예뻐가지고 소프라노를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소년 합창단의 끝나는 시기는 언제죠? 그렇죠. 그럼 바가 이제 변성기가 오면서 또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바이마르로 갑니다. 바이마르에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를 또 하게 돼요. 근데 바흐가 지금 계속 온 일생을 보면 여기서 뭐 하라 그러면 이거 해, 저거 하라고 저거 해, 다 이렇게 몸으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바흐는 바이올린보다는 오르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에서 바이올린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아르슈타트로 가서 오르가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르가니스트로 하다가 뉴하우젠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바이마르에서 다시 오르가니스트이자 궁정 악장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바이마르 시기, 쾌텐 시기, 그리고 라입지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바흐가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으면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마르 시기에는 궁정 악장, 오르가니스트도 하면서, 그러니까 바흐는 그냥 오르간만 연주를 한 게 아니라 조율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오르간 어디다 놔야 좋을까, 사운드가 좋을까, 음향도 체크하고 막 못하는 게 없었던 정말 음악 장인이었어요. 모든 분야에서 바흐가 음악에 대한 그 총괄 지식을 몸과 삶으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흐가 정말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쾌텐으로 가면서 쾌텐에서는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카펠마이스터라고 지금으로 하면 지휘자예요. 이제 쾌텐의 그 공작이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음악 악기도 다룰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바흐가 이때 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든지 유명한 곡들, 그리고 피아노에서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평균율 24개의 전주곡과 후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다 작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입지히로 가면서 라입지히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칸토르라는 직업을 갖게 돼요. 칸토르는 뭐냐면 시 전체의 음악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라입지히라는 시에 뭐 교회가 3개 있다. 3개의 음악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너무너무 바흐가 바빴던 게 뭐냐면 이 시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계약을 할 때 12가지가 넘는 뭐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뭐 바흐가 했던 소년 합창단 아이들을 가르치고 라틴어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지휘하고 뭐 오케스트라도 지휘하고, 그리고 매주 바흐는 매주 마감이었어요. 매주 올라가는 그 예배 곡을 매주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주 작곡해서 자기 교회만 아니라 그 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걸 보내고,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흐를 생각하면 짠해요. 너무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장애인 정신과 아까 우리가 뭐랬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냈다. 바흐가 첫 번째 부인은 바르바라,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안나 마그달리나 바흐인데요. 첫 번째 부인이 쾌텐 시기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랑은 7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랑은 몇 명 됐을까요?
두 번째 유일하게 13명. 그래서 바흐는 20명. 아이들이 20명이었어요. 진짜 정력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 저는 바흐가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기도 하고 가정적이고 그쵸? 그리고 어디 낙이 없었을 것 같아. 바흐의 유일한 낙은 금요일에 모이는 커피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같이 듣고 그런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바흐의 친구들 모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한 줄만 키워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바흐가 진짜 그 학생들도 너무 잘 가르치고 자기 아이들도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저는 저희 아이들을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가르치기 싫어서 안 가르쳤거든요. 다 끄고 나니까 애들이 엄마는 나빴다고 왜 나를 피아노를 안 가르쳤냐고 너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가르쳤는데 미안하다. 그랬는데 바흐를 보면서 너무 반성되는 거예요. 라틴어도 가르치고 음계도 가르치고 곡도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학원에 애들이 20명이 와도 걔네 가르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라이프치히에서 그 많은 성간의 아이들도 그래서 바흐가 그 성 토마스 교회에서 라틴어까지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도 안 나고 라틴어 자기 사비를 줘가지고 라틴어 선생님을 고용을 했대요. 이건 네가 해줘 막 그러면서 그럴 만큼 바흐가 너무 바쁘지만 진짜 이 사람 꾀도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흐의 가족 보면 다들 너무 화기애애하고 뭔가 진짜 음악으로 하나 된 그래서 바흐의 집안 아이들이 되게 음악인으로도 좋은 음악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아빠 바흐가 제일 훌륭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바흐가 이 오르간도 연주하고 아까 전에 이제 감상했던 게 바흐의 프렌치 스윗 중에 사라몬드라는 곡이었어요. 한번 더 쳐드릴까요? 왜냐면은 이제 바흐가 뭐랄까 오르간 곡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막 장대하고 막 경건하고 성스러운데 또 이 건반악기 곡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아까 들었을 때 그런 느낌 있었나요? 얘가 좀 오래된 피아노여가지고 2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제가 바로크 악기인 줄 알았어요. 얘가 제가 다음 주에 고전이어가지고 베토벤을 하고 쳐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베토벤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감당을 못하고 제 손에서 마음대로 놀아나질 않아가지고 지금 큰 난관입니다. 그래서 이 바흐 곡 한 곡 아까는 프렌치 스윗 중에 사라망드를 들으셨는데요. 지금은 그 바흐의 시실리안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로 분위기 전환. 네, 그래서 이제 바흐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었으니까 핸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이제 음악이랑 미술을 막 하려고 하니까 과연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 모르겠지만 네, 핸델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핸델이가 아까 그 바흐랑 동갑이라고 했잖아요. 1685년생. 근데 둘이 진짜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둘이 다른 인생을 살았는가? 아이젠하우er과 바흐 생각하잖아요. 그 핸델이 생각하는 할레라고 되게 가깝죠. 심지어 라이프치히 사이에 있어요. 둘이 동갑이고 정말 당대 유명한 음악인 두 명이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막 이제 만들기도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흐는 아까 그 이렇게 그림 보셨잖아요. 보면은 독일 안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바흐는 요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 핸델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면 이제 달라집니다. 너무 코스모폴리탄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핸델이에요. 핸델이죠. 지구가 나왔어요. 그쵸? 핸델은 그리고 성격이 어떠냐면 바흐는 아까 키워드가 독실한 신앙인의 음악 장인 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절대 깨부리지 않고 했다면 이 핸델은 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가 핫한가? 제가 봤을 때 핸델은 트민남이야. 트렌드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뭐가 핫해 어디가 핫플인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레에서 처음에 이 핸델의 아빠는 핸델을 낳았을 때 63세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핸델이 음악을 누가 좀 잘하는데 이제 핸델 아빠가 이제 궁정에 있어가지고 그 궁에 있는 귀족이 너 잘하니까 좀 유명한 사람한테 보내볼게 이렇게 하는데도 아빠는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 음악 해가지고 뭐 되겠어? 이 당시에는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아무래도 귀족이나 왕족의 그 요구에 맞춰서 모든 곡들을 작곡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뭐 바흐만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빠는 법관이 되어라. 지금은 똑같죠. 법대 가야지. 어디 음악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빠의 이제 요구에 맞춰서 이제 할레 대학 법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할레에서 오르간 좀 연주하다 보니까 할레 너무 작아. 내가 살기 너무 답답해. 서울 가야지. 나 도시로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하노버로 가게 됩니다. 당시 하노버가 그 독일에서 이제 오페라가 이제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오페라의 중심지라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이제 내가 해봐야겠어 하면서 이제 핸델이 하노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노버에서 막 오페라를 막 배운 거예요. 근데 또 제 생각에도 이 핸델이 굉장히 소셜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메디치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디치계 사람이 야 오페라는 이태리지. 어디 독일에서 이태리 가봐.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나 이태리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오페라의 본고장이 이태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델이 뭐 이태리에서도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막 다 다니면서 피렌체 다 다니면서 이제 오페라의 모든 것을 막 다 배워내고 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기서 도메니코 스칼라티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스칼라티랑 막 합시코도 막 대결도 하고 그랬다고.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거 막 대결하잖아. 그런 것처럼 대결을 막 했대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누굴 만나냐? 여기에서 이제 하노버의 선제후가 여기 이제 나들이를 왔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는 독일의 오페라 중심지 함부르크.
잘못했어요. 네, 실수였어요. 네, 아까는 함부르크가 오페라의 중심자였고, 그래서 이제 하노버의 선제후를 이 베네치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제후가 이렇게 보니까 음악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하노버에 와서 궁정음악가 되는 게 어때?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노버에 가서 또 궁정음악가가 됐어요. 그런데 또 이때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냐냐? 이제 얘가 이태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오페라를 했을 때는 이태리에는 너무 오페라가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독일에서 온 애가 뭐 오페라 해봤자 이거 뭐 얼마나 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태리는 자기가 그렇게 연주를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런던에 진짜 막 큰 공연장이 막 지어지고 있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공연을 보러 간대. 이런 소문을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우리 궁정에 와가지고 연주해. 뭐 우리 왕한테 와서 연주해. 이렇게 했는데 런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러 간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래서 엄청 큰 오케스트라를 있고 막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공연장에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하노버에 이제 궁정 악장이 됐는데 저 휴가 때마다 런던에 간 거예요. 런던에 갔더니 너무 좋아. 런던이 막 너무 시골 같은 데 있다가 막 여기 대전에 제가 산 대전에 있다가 갑자기 뉴욕에 간 거예요. 브로드웨이 너무 좋다. 막 여기 막 극장도 너무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휴가 때마다 이제 런던에 가가지고 오페라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리날도라는 오페라를 썼는데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날도가 막 한 해에 한 해에 15회가 막 이상이 공연되고 막 매 공연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핸델이. 그리고 이제 앤 여왕을 위해서 핸델이 또 이제 작곡을 했더니 앤 여왕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너에게 연금을 하사하노라. 그래서 아니 런던에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런던에는 이런 오페라 작곡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게다가 이태리에서 배운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노버에서 너 왜 안 와? 이러는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공연이 좀 바빠가지고 곧 갈게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계속 이렇게 미정미정하면서 런던에서 런던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성공의 맛을 막 보고 있던 핸델이 갑자기 앤 여왕이 이제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어서 모든 그 유럽 그곳에 이제 다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하노버 선제후가 영국의 조지 1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델이 이제 너무 뻥 떠가지고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네 이제 뭐 핸델의 이제 악단이고 조지 1세예요. 그래서 하노버의 이 선제후가 조지 1세가 되어가지고 자 나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핸델이 잘 보이려고 수상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이제 막 그때 템즈강 위에서 이제 또 독일에서만 있다가 이제 템즈강에서 진짜 큰 배 위에 이렇게 다 누워있는데 그 배 위에 아까 말한 콘체르토 그로스가 올라가서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이 조지 1세가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악학자들이 단지 수상 음악 때문에 이제 얘를 용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분은 좋았겠죠. 근데 이 조지 1세가 영국 왕으로 왔지만 영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 1세는 이 영국의 정치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되게 시큰둥하고 그래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든 조지 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1세랑 이제 핸델이랑 수상에서 들었던 음악 무엇일까? 무엇이 핸델이 조지 1세의 마음을 녹였을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볼륨을 좀 높여볼게요. 아까 좀 볼륨이 낮았죠?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아, 그래도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배경으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발디부터 그리고 바흐, 핸델의 이제 세 개를 한번 훑었고요. 이제는 이제 바로크 미술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바로크 미술에서 가장 키워드는 테네브리즘 그리고 키아로스크루예요. 키아로스크루가 뭐냐면 키아로스크루.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춰 입고 왔어요. 밝음과 어두움. 네. 이 명암의 대비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무대에서 이제 연극적으로 이제 핑 조명을 딱 쏘면은 사람들 관심이 모두 딱 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화면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아로스쿠로 기법은 뭐 다빈치도 했지만 이 카라바조가 정말 극대화해가지고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렘브란트나 벨라스케도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 그 작년에 관장님도 갔다 오셨죠? 카라바조 한가라 미술관에서 카라바조 전시가 있었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안 갔으면 더 좋아요. 오늘 처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거장 카라바조 이 전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을 만큼 카라바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면 바로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타비오 레온이라는 사람이 그린 카라바조의 토상화예요. 유일한 카라바조 토상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카라바조는 자기 자화상을 얼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카라바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라틴에서부터 시작한 이름들은 본 이름, 중간 이름, 그리고 이제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미켈란젤로 레비스?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켈란젤로 레비스 다 카라바지오예요, 이름이. 그래서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예요. 그래서 이제 카라바지오가 죽기 7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당대에 너무나 거장인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뭐 잘해봤자 미켈란젤로 2세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사실은 카라바지오가 태어난 곳은 밀라노인데 밀라노가 그 당시에 흑사병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밀라노 사람들의 거의 5분의 1밖에 안 남을 만큼 거의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밀라노를 다스리던 스페인 영주는 이미 다 도망가고 그리고 길거리에 그냥 시체들이 다 널브러져 있을 만큼 밀라노에 이제 흑사병이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제 카라바지오의 가족들이 밀라노에서 카라바지오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좀 피해서 이제 도망가자. 그렇게 해서 카라바주로 가서 여기가 사실 카라바주의 아빠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향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이제 카라바지오가 자기 이름을 카라바지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라노에서 카라바주로 가고 그 다음 해에 할아버지, 아빠, 삼촌 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제 남은 유일한 남자 그리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이제 나중에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서 둘 다 고아가 되다 보니까 동생은 카톨릭 사제로 들어가고 카라바조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로 합니다. 이제 카라바조가 이제 다시 이제 밀라노로 가면서 이거는 시모네 페트르차노라는 사람의 이 견습곡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카라바조 그림이 아니에요. 이 시모네 페트르차노라는 사람의 이제 그림인데 왜 보여드리냐면 이 당시의 그림이다 유행했던 그림이 이런데 카라바조의 그림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데 이제 보통 이제 성화를 그릴 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 거룩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거룩해요. 성스럽고 너무 슬프고 옷들도 막 너무 이제 아름답고 그리고 막 위에는 천사들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카라바조는 이 페트르차노 밑에 있을 때도 그럼 자기가 견습봉으로 있을 때는 보통 그 스승 방식대로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페트르차노에게 영향을 받은 그림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라바조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병든 바쿠스라는 작품이에요. 바쿠스를 주제로 한 작품을 되게 많이 또 그렸는데 이거는 저기 나온 얼굴도 카라바조의 자화상이에요. 그 헤메보리즘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곳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들이 더 대비가 이제 강력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저 사람의 얼굴이 병약한 바쿠스라 해가지고 입술도 막 이렇게 창백하고 그리고 저런 견습봉으로 들어가서 잘 배운 것은 정물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포도나 이런 정물들을 엄청 잘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화가들의 견습봉으로 들어갔을 때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이것도 작년에 왔던 이거는 그 내셔널 국립전에도 있었고 카라바조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라바조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가장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카드 사기꾼이라는 작품인데 카라바조가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그림을 혼자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이제 굉장한 후원자를 만나게 돼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이제 이 밀라노 뒷골목에서 무슨 짓 하는지 알겠다. 지금 이 순진하게 생긴 아이가 이제 카드를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막 이렇게 여기 막 완전 손가락 빵 터져. 3 막 얘는 뒤에 이제 밑장 빼기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 사기꾼 이 그림을 보고 델몬테 경이라는 추기경이 완전 반해가지고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로마에서 그 메디치 가에 있는 고급 예술품, 고가의 예술품을 매장하고 뭐 매입하고 소장하는 담당하는 추기경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을 알아보는 눈이 너무나 이제 예리하고 늘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고 얘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라바조를 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델몬테 경 집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장작 활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의뢰받아서 그린 그림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시죠? 메두사. 메두사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르곤 자매. 그러니까 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중에 막내딸이 이름이 메두사였어요. 근데 이 막내가 되게 예쁜 금발머리 소녀였는데
근데 아테나 여신이 사실은 포세이돈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포세이돈은 너는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아. 나 여자로서는 너한테 별 관심이 없어. 그래놓고 아테나 여인 그 아테나 신전에서 메두사와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아테나가 이제 완전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메두사의 얼굴을 흉측하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뱀으로 바꾸는 저주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 영웅인 이제 네네네 그리스 영웅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아테나 여신에게 이 메두사의 머리를 받쳐서 이제 잘 보이려고 메두사를 이제 하러 가요. 메두사의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 어떻게 이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냐면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놀라서 깜짝 놀라는 내가 너무너무 예쁜 여자인데 막 뱀이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깜짝 놀란 그 순간에 목을 탁 쳐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이제 아테나 여신에게 바쳤다는 그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까라바지오가 그린 이 순간은 거울을 보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근데 얼굴도 역시 또 까라바지오예요. 계속 자기 자화상. 이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화에 들어가게 돼요. 까라바지오가. 여기는 이제 로마에 있는 산 루이지 데 프란체시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또 이 추기경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대형 재단화를 그리게 돼요. 3m가 넘는 대형 재단인데 이때까지 까라바지오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뒤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3면에 그 해당하는 엄청 큰 이렇게 생긴 이 재단화를 의뢰를 받게 돼요. 주문을 받아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성 마테오와 천사,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성 마테오의 소명,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성 마테오의 순교. 이 작품 세 개로 정말 엄청난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성 마테오의 소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피아로스코로 막 빛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테오와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저쪽에 이제 어두운 빛이 들어오는 그 시작되는 부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 있고 예수님의 손끝을 가르치는 곳에 나오라고 약간 진짜 그 순간에 우리가 초대된 것처럼 정말 이 장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 앞에 같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스냅 사진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 앞에 있는 아직도 돈세고 있고 그렇죠? 이 성 마테오의 소명으로 정말로 이제 할아버지도 본격적으로 더 인정을 받고 이제 교황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이 재단 하나 이런 카톨릭의 그림들을 그리게 돼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크 시대에 중요한 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신교로 이제 개신교로 넘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더 마음을 올리고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은 사실 개신교로 간 그 중요한 키워드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걸로 이제부터가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톨릭에서는 그림 하나만 보고도 마음이 동할 수 있게 그런 그림을 그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림 한 장면만 봐도 전달될 수 있고 이것도 한가람 미술전에서 있었어요. 의심하는 누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진짜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진짜 이거 살아있는 것 같나 막 쑤셔보고 싶고 예수님은 막 아파하고 막 찡그리고 있는 표정 이런 것도 너무 생생하고 또 이때 사람들이 뭐 저런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이제 막 도마로 찢어져 있거나 뭐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앞에 있는 그냥 불황자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마음이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마음도 도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볼에다 이제 키스를 하는 이제 볼에다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 이제 막 이제 군인들이 달려들면서 덮치는 그 장면. 옆에 있는 사람 막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심. 이걸로 정말 이 종교화의 사실 까라바조가 정점을 이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도 조금 이제 빈민가 쪽에 굉장히 뭐 불륜물이나 뭐 불황자나 뭐 거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그래서 이제 교황이 그림을 의뢰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지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성모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도록 해. 그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성모 마리아의 죽음은 이제 거의 이제 막 성당 정면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카라바지오는 빈민들이나 이런 뭐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되게 가깝게 지내고 늘 그 사람들이랑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걸림으로써 이 그림은 아예 교황청에서 인수하는 것 자체를 거부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진짜 시체다. 그리고 저 여자의 모습이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창녀가 자살을 해서 물에 빠져 죽은 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임신한 상태에서 자살한 모습이어서 배가 나왔다. 어떤 사람은 익사해서 이제 물을 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진짜 창녀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청에서 거부를 당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들도 그 빈민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너무 그 신체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고 성모 마리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카라바조의 이 그림이 거부를 당하게 돼요. 지금 카라바조의 그림자라는 영화가 사실 나왔거든요.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극장이 워낙 뭐 유명한 게 올라가도 보러 가기가 어려운 그런 추세여가지고 근데 카라바조의 그림자라는 이제 영화에 보면은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막 빈민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안고 슬퍼하면서 같이 이렇게 너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카라바지오는 너무 논란이 많은 화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막 분조장도 있고 되게 사건 사고를 엄청 많이 일어나가지고 늘 그 교황청이나 이런 추기경들의 보호와 후원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카라바조가 이 작품 이후로 또 많은 귀족이랑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칼싸움까지 이제 가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살인 사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라바조를 얘기할 때 살인자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카라바조가 계속 도망다니는 경로예요. 카라바조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제 처음에 뭐 밀라노랑 로마에서는 이제 작품 활동을 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는 살인 사건까지는 어떻게 무마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카라바조가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도 서로 많은 지역을 다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카라바조의 그 재능을 알아보는 귀족들이 또 후원을 해줘서 또 이걸 그려줘 저걸 그려줘 막
막 의뢰를 하고 좋은 교환도 의뢰하고 그리고 카라바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면이 될까 싶어가지고 여기 몰타 섬에 가가지고 기사 자기까지 받아요. 내가 기사를 받으면 기사 자기를 받으면 사람이 사면 되지 않을까? 로마 교회 교황청에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소년 다윗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소년 다윗도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도 다 까라바조의 자화상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지금 이렇게 살인 사건까지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을 혹시 내가 그려서 나중에 교황청에 갖다 드리면 참여를 받지 않을까? 뭔가 참여하는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근데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몸도 많이 안 좋고 이렇게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칼에 보면은 HASOS라는 이제 글씨가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약자인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다윗 그 성경 구절에 이제 주석으로 그 신학자가 달아놓은 그 성경의 라틴어를 이제 적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만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자기가 담아서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까라바조가 자기의 생애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가람 미술관에서 제일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실망했다고 하는 게 까라바조 거 별로 없어, 몇 개 없었어. 막 그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물론 까라바조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저만의 어떤 신기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시대 때의 그림에 이제 까라바조 작품이 아닌 바로크 시대에 가진 화가들 그림에 해골이 있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주로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다 이렇게 해골을 안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시대 때 묵상하려면 필템이 해골인가? 묵상하려면 해골 정도면 집에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왜 해골이 이렇게 많을까?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까라바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그림에서 해골이 있을 때는 이제 이 당시에 사실 내가 바니타스 그림이라는 거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니타스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강조하는 슬람드르 그림들 중에서 해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그림에서도 남자가 나오는 그림에 이제 해골이 있으면 지혜를 주로 상징한다고 해요. 여자가 나오는 그림에 해골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제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사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까라바조에서 이점 말라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성제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데 이제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뭔가 열심히 쓰고 있어. 그러면 저건 제롬이야, 성제롬. 이것도 이제 교황청에서 주문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똑같이 성제롬. 옆에 또 해골 있죠, 필템. 이게 이제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이제 바니타스, 이제 해골이나 이제 뭐 시들어가는 꽃이나 촛불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한한 삶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제 허무하고 굉장히 헛되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까라바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누구죠? 네, 렘브란트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렘브란트도 자화상 많이 그렸는데 자화상, 초상화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왼쪽에는 이제 렘브란트 잘 나가던 시절, 나잘란 시. 거기에도 렘브란트가 뭐를 되게 잘해서 유명했구나. 이 천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너무 벨벳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림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게 티나.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나도 되게 검소해 보이지만 옷감이 좋아 보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너무 나 루이 기통 막 이렇게 써는 거다. 이렇게 로고 없지만 비싸 보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너무 드러내지 않지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게 그런 그림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렘브란트도 아까 말한 것처럼 키아로스크루 네, 빛의 이제 명암 대비를 굉장히 잘해서 이 렘브란트 얼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라이팅이 보이잖아요. 이게 렘브란트 라이팅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렘브란트 이제 빛이 45도로 들어올 때 이 얼굴의 한쪽면에 이 라이팅이 보이는 것. 뭐 조명하시는 분들이나 뭐 연출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하면 다 안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잘란 씨였던 분이 저런 삶을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제 렘브란트가 이렇게 급변하였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아까도 말했지만 초상화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렘브란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이게 니콜라스 트윌프 교수의 해부학 교실이라는 작품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나 그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당시에 이제 모임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그려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유행이었는데 너무 렘브란트가 획기적으로 그려가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런 의학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해부학 교실에서 막 진짜 시체가 있고 막 여기를 이제 팔 막 근육을 뜯고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생동감이 있어. 이 그림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렘브란트가 너도 나도 렘브란트한테 이제 그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한남동에 100억짜리 집을 대출 껴가지고 막 샀는데 대출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림 하나 그리면 계속 갚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렘브란트가 너무 사치해가지고 막 여기 있는 그림 저거 700만 원짜리더라고요. 700만 원 괜찮아 무서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모든 이렇게 유명한 고가의 예술품들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막 이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에다가 그런 예술품들 다 꽉꽉 채우면서 너무 사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술집에 있는 탕아를 자기 얼굴을 이제 그리고 부인 사스키아를 이제 그려가지고 탕아의 얼굴을 이제 너무 재미나다 좋다 막 이런 얼굴을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그린 거죠. 이게 정말 렘브란트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렘브란트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 이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림 너무 멋있다. 여기서도 막 키아로스크루 보이고 너무 멋있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야간 순찰대라는 그 민병단에서 그림을 요구한 거죠. 한 사람이 다 똑같이 만약에 100만 원씩 냈어. 다 100만 원씩 내고 이 그림 올리는데 내 얼굴 어디 있어? 내 얼굴에 100만 원. 여기 보세요. 여기 얼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눈밖에 없죠. 이 사람 저기 코밖에 안 보이고 이게 사람들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병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각자 이제 n분의 1로 해가지고 진짜 제일 핫하다는 렘브란트한테 초상화를 요구했는데 이따위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화가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다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고 나 여기 막 다 똑같은 크기로 돈 똑같이 냈으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보기엔 되게
자기 이제 창작열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초상화 요가 쫙쫙쫙 떨어지면서 이제 그 그림값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집 대출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는 좀만 그림 갚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막 밀리면서 완전 파산 신청까지 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스키아가 또 병으로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리고 부인이 죽고 나서 또 렘브란트가 한여랑 동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여기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격한 곳이었는데 엄청 많은 사회적인 비난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제 렘브란트가 너무 삶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파산 신청까지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술집의 탕화와 비교되는 돌아온 탕화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렘브란트가 굉장히 성경 지식이 해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워낙 잘했어가지고 진짜로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진리를 자기가 말년에 깨달아서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주고 그리고 말년에 이제 자기 자화상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물사마귀, 주름, 막 처진 거, 막 이런 것까지 검버섯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자기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진짜로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가가게 하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벨라스케스로 이제 가볼게요. 아까 까라바지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네, 이태리 사람. 그리고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 벨라스케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오, 맞아요. 스페인. 그래서 이제 디에고 벨라스케스도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지만 까라바지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벨라스케스는 세비야라는 곳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그림, 저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세비야에서 원래부터 그림을 잘 그리고 있었는데 벨라스케스가 그림을 잘 그려도 더 잘 그리게 된 이제 혁신적으로 잘 그리게 된 계기는 루벤스를 만나게 된 후라고 해요. 루벤스가 야 그림 이탈리아로 가야지. 아까 핸델이 오페라 배우러 이탈리아 간 것처럼 야 이탈리아 가야지. 이탈리아 가면 뭐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그리고 까라바지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벨라스케스가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면서 굉장히 그림풍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림이 이겁니다. 너무 그림이 이 교황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교황이 화를 냈대요. 이렇게까지 똑같이 이렇게까지 결탁하게 포샵 좀 하지.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도 사진으로 포샵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들이 또 포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못생긴 사람도 좀 잘생기게 그려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터치에 관한 것도 그 까라바지오가 알라프리마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릴 때 막 스케치를 막 되게 정교하게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 없이 바로 붓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을 하고 그래서 그림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너무 정교한데 가까이에서 보면 별로 터치 안 한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까라바지오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마르가리타. 이제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이제 합세부르크 가에 이제 비극을 담고 있는 마르가리타. 제가 몇 년 전에 고야의 음악을 이제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그 전에 이제 스페인에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야의 그림 꼭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마드리드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고야의 그림과 그리고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있어요. 너무너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가리타 공주가 있는 가장 유명한 그림 뭔지 아시죠? 네, 시녀들. 레슨 마이너스. 이 시녀들에 대한 그림은 진짜 그 프라도 미술관에도 이 방이 딱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모나리자 보듯이 보는데 정말 이 그림은 저는 이 그림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이게 결론이 확실한 것보다 되게 해석이 다양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인과 응고, 권성징악,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보는 관점이나 내 삶의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예술 작품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 작품에서 어떤 질문을 이끌어내거나 나한테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진짜 좋은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벨라스케스의 이 시녀들은 정말 되게 많은 해석이 있고 되게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아까 봤던 마르가리타 공주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시녀들이 주위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 보면은 이제 이 벨라스케스가 펠리페 4세의 궁정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펠리페 4세랑 부인 마리아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궁정 그 호위 수사 그리고 여기 이제 수녀님과 또 이렇게 시종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또 벨라스케스 앞에는 엄청 큰 캔버스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에 비친 마리아나랑 펠리페 4세는 어디에 있는 건가? 여기 앞에 있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딸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 어이구 잘한다 하고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엄마 아빠를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를 공주가 보는 건가? 아니면 이 캔버스에서 이제 보고 그리고 있는 이게 비춰서 여기로 가는 건가? 되게 해석이 다양하단 말이죠. 이 당시에 또 스페인 이 벨라스케스 작품 보면은 굉장히 왜소한 사람들을 이 시종으로 있는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옛날 그 스페인의 그 여왕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흑인이나 이제 외소증 이런 사람들을 시종으로 데리고 있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제 거울.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 때문에 이제 벨라스케스가 또 이 왕의 그 로얄 패밀리의 사실은 그림인 거잖아요. 펠리페 4세랑 마리아나, 마르가리타 공주랑 시녀들이 쫙 있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십자가가 기사 자기를 받은 거를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시녀들을 그리고 난 2년 후에 기사자기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나 기사자기 받았잖아. 그치? 또 이렇게 저기다가 끼워 넣었다고.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진짜 살바토르 달리도 피카소에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피카소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서 이 시녀들 작품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시녀들 이거를 이제 피카소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편이 넘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다.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피카소 미술관에 가는 거를. 이거 본인이 아니고요. 저희 딸이에요. 네. 아무튼 이 벨라스케스도 이렇게 해서 지금도 보면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앞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또 뒤쪽에서 열린 문에서도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한 것들을 또 루베스의 영향으로 이탈리아에 가서 카라바조의 작품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라바조가 특히 이제 굉장히 너무 삶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분조장에 막 살인까지 저지를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카라바조를 봐야 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카라바조의 작품이나 그리고 렘브란트의 작품을 봤을 때 정말 빛과 밝음과 어두움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이 진짜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로 나라면은 지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곁에 진짜로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것처럼 그런 빛과 어둠으로 성스러움과 이게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명암법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바로크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바로크 이제 절대 왕정과 그리고 종교 개혁 그리고 바로크에 이제 세 명 누구 있었죠? 음악가 3명? 네, 비발디, 바크, 헤데 그리고 바로크 미술, 카라바조, 렘브란트, 벨라스키스. 이 정도만 알아도 나 바로크 좀 알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조그맣게 있을 때 그 합시코드랑 네네. 그 위에 챔말로. 그거 악기 선생님. 지금 이제 건반 악기가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나왔던 건반 악기인데요. 차련 악기라고 해요. 지금 이제 건반을 때리는 악기인데 그때는 건반을 뜯는 악기인 거예요. 이 현을 뜯는 악기여가지고 이제 음이 지속이 안 되고 띵띵띵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량 차이를 이제 내기가 힘들었었던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전으로 가면 베토벤 시대에 이제 피아노가 개발이 되면서 피아노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피아노가 이제 담을 수 있는 소리의 그 영역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엄청 이제 좋아집니다. 아직 좋아지기 전이에요. 아직 잘 못 잡아내는 피아노가지고 제 고전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네. 1850년에 악기라고 합니다. 비알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음원은 한발 쓸고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죠? 네. 오늘은 연주가 그래도 짧게 수고를 좀 주셨는데 다음 해는 좀 그래도 고전 음악이라 잘 하시는. 네.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아까 해골 같은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조상이 이제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해서 그것을 의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해석해내고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미술과 음악을 융합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다음 주가 기대되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합해서 사실은 이제 수강료도 안 되죠. 회당 10,000원 이렇게 해서 대전서 오시는데 차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주위에서 같이 오실 분 있으면 회당 10,000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네. 오늘 질문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길어지면 9시 반까지. 네, 엉뚱한 거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을 보는 그 그림을 다시 그리셨잖아요. 아, 네. 그 밑에 그림자처럼 오. 주름이 있어요. 오,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표현하신 저에게 질문해 주실 줄 몰랐네요.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림이 너무 좋은데 이제 처음에는 이 그림자만 그냥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겹쳐서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두 개를 그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 피카소 미술관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림자에 그 피카소의 그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 사랑스러워. 그 카라바조의 그림보다도 이제 송 선생의 그림이 더 아마 인상에 작품이 나와요. 피카소는 그냥 액자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네. 그림이 진짜 좋아요. 우리 왜 이번 강의에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도 직접 그린 거예요. 그 직접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이미지로 쓴 건데 미술에도 상당한 소질이 있습니다. 이 강을 기대하면서 박수로 마치는